후처가 된 원수의 아내. 옛날 어느 마을에 김대용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유서 깊은 집안의 자손이었지요. 그의 아내는 경랑이었는데 우지사의 딸이었습니다. 마음이 착하고 현명하였으며 금실 또한 남부럽지 않게 좋았지요. 그런데 나라에 난이 일어나 일가 친척들이 모조리 사방으로 흩어져서 대용은 가족들을 데리고 남쪽으로 피난을 가게 되었습니다. 피난을 가는 도중에 한 젊은이와 만나게 되었지요. 이 사내도 아내와 함께 피난 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내는 자기 이름을 왕팔이라고 했으며 함께 동행해 가기를 청하므로 대용은 기꺼이 함께 피난길을 가기로 했습니다. 한 강가에 다다랐을 때 아내 경랑이 남편에게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저 젊은 사내와 같이 배에 오르는 것은 피해야겠습니다. 저 사내는 가끔 나를 이상한 눈초리로 눈여겨 바라보며 얼굴빛도 보통이 아니에요. 마음속으로 무슨 수를 꾸미고 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왕팔은 큰 배 한 척을 빌려다가 두 집 짐을 모두 실어주며 이것저것 할 것 없이 대용의 할 일을 거들어주므로 차마 뿌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그 사내도 젊은 아내를 데리고 왔기 때문에 큰 사고는 없으리라 생각하였지요. 왕팔의 아내는 경량과 함께 있었는데 아주 상냥한 여인이었습니다. 왕팔은 뱃사공과 친밀하게 이야기하며 마치 가까운 친구나 친척을 대하듯 했습니다. 어느덧 해가 기울어졌지요. 김대용은 사방을 둘러보고 적막하고 쓸쓸한 기분에 이상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문득 배가 멈추자 왕팔은 김대용 부자를 갑판으로 이끌어내어 달 구경을 하는 척하다가 뒤통수를 때려서 대용을 물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대용의 아버지가 이 모습을 보고 고함을 지르자 뱃사공이 삿대로 내리쳤기 때문에 아버지도 물에 빠지고 말았지요. 큰 소리에 놀라 대용의 어머니가 아들과 남편을 찾으러 올라오는 것을 또다시 물속으로 걷어차 넣은 다음 왕팔은 비로소 사람 살리라고 떠들어대었습니다. 어머니가 갑판 위로 올라갈 때 그 뒤에 서 있던 경랑이 얼핏 그 모습을 보았는데 가족이 모두 물에 빠졌다고 해도 별로 놀라는 기색도 없이 소리 높여 울기만 했습니다. 아버님도 어머님도 모두 다 죽었으니 나는 이제 어디로 간단 말이냐. 왕팔은 선실 안으로 들어와서 달래며 말했습니다. 부인, 기운을 내세요. 사정이 딱하시다면 저를 따라 갑시다. 집에는 땅도 살림 방도 넉넉하니 충분히 돌보아 드릴 수 있습니다. 염려하실 것 없어요.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겠습니다. 왕팔은 속으로 기뻐하며 친절하게 경량을 돌보아 주었지요. 밤이 깊어지자 부부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까닭을 알 수 없었으나 왕팔의 아내의 말소리가 들려왔지요. 당신 어쩌자고 그런 일을 저지른 것이에요. 벼락을 맞아 죽을 거예요. 이 말에 왕팔은 아내를 두들겨 팼습니다. 죽는 것이 차라리 낫지. 왕팔은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며 아내를 끌고 갑판 위로 올라갔습니다. 뒤이어 풍덩 하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그리고 얼마 뒤 아내가 물에 빠졌다고 떠든 왕팔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느새 날이 새어서 육지에 도착하였지요. 왕팔은 경랑을 안내하여
자기 집에 도착하자 대청 마루로 올라가서는 어머니에게 인사를 시켰습니다. 어머니는 며느리가 바뀐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였지요. 왕팔이 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아내가 배를 타고 오다 잘못하여 물에 빠져 죽었기 때문에 새로 아내를 얻었습니다. 왕팔이 경랑을 방으로 이끌고 들어가 은근히 정을 통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경랑이 웃으며 말하였지요. 30이 넘은 남자가 주책과 몰상식도 분수가 있지요. 장돌뱅이 장사꾼도 혼례식에는 막걸리 한 잔씩이라도 나누어 먹잖아요. 당신은 부자이니 그만한 것은 문제가 없잖아요. 그냥 이리 마주 앉아 있다는 것이 너무 처량합니다. 왕팔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즉시 하인을 불러 안주와 술을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경랑은 잔을 들어 왕팔에게 술을 권하였지요. 왕팔은 점점 취기가 돌아서 이제는 더 마시지 못하겠다고 거절을 했으나 경량이 큰 잔으로 강권하자 거절하기가 어려워 또 받아 마셨습니다. 취기가 올라 몽롱해진 왕팔은 잠자리에 들 것을 독촉하였지요. 경랑은 술상의 뒤치다거리를 끝마치고 등 불을 끈 다음 화장실에 간다는 구실로 밖으로 나갔다가 칼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왕팔의 뒷덜미를 손으로 더듬었지요. 경랑은 있는 힘을 다하여 왕팔의 목을 찔렀으나 상대는 죽지 않고 윽하며 일어섰습니다. 다시 한번 힘껏 찌르자 왕팔이 쓰러졌지요. 왕팔의 어머니가 비명 소리를 듣고 주춤주춤 달려왔으므로 경랑은 뽑은 칼을 휘둘러 노파마저 쓰러뜨리고 말았습니다. 왕팔의 동생 왕구가 이 참변을 알았습니다. 경랑은 도저히 빠져나가지 못할 것을 깨닫고 문을 박차고 달아나 연못에 몸을 던졌습니다. 이웃 사람들을 불러서 경랑을 건져냈을 때에는 이미 숨은 끊어졌지만 얼굴만은 살아있는 사람처럼 예뻤지요. 사람들이 왕팔의 시체를 조사하러 들어갔다가 문턱 아래에서 한 통의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의 내용은 경랑의 원한이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없을 열려라고 생각하여 돈을 모아 장례를 지내기로 의논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구경꾼이 1000명이나 모여들었고 모두가 그녀의 시체를 보자 경건한 마음으로 배례하며 하루 동안 100냥이나 되는 부의금이 모아지게 되었습니다. 남의 일 거들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경량을 위하여 부의금으로 주옥과 폐물, 의복과 금은 장식을 갖추어서 훌륭하게 묻어주었지요. 한편 김대웅은 강물에 떨어지자 나무 널빤지를 부여잡고 겨우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러다가 조그만 배에 구조되었지요. 이 조그만 배는 윤이라는 부자 노인이 물에 빠진 사람의 생명을 구조하기 위해 마련해둔 것이었습니다. 김대용은 윤 노인에게 살해하기 위해 찾아가게 되었지요. 윤 노인은 대용을 보자 후하게 대접하고 자기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아들의 교육을 돌보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대용이 마음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어떤 노인과 노파의 시체를 강에서 건져냈다는 소문이 들려왔지요. 대용이 달려가 보니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였습니다. 윤 노인은 김대용을 위해 관을 2개 마련해 주었지요. 대용이 슬픔에 잠겨있을 무렵 또다시 물에 빠진 여인을 건져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말에 의하면 대용이란 사람이 자기 남편이라고 하는 것이었지요.
그러나 여인은 경랑이 아니었고 왕팔의 아내였습니다. 그녀는 대용을 향하여 흐느껴 울며 버리지 말아 달라고 애원하였지요. 윤 노인이 자세한 내용을 듣고 나자 하늘의 지시함이라 기뻐하며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도록 대용에게 권했습니다. 대용은 상중임을 구실로 거절을 하였고 앞으로 복수하기 위해서는 여자가 있으면 거추장스럽고 짐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여인이 말하였지요. 당신이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만약 경랑이 살아있을 경우에도 복수를 하기 위하여 또 상중이라 하여 인연을 끊으시겠어요? 윤 노인은 그녀의 말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여 당분간 자신이 대용을 대신하여 그녀를 맡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장례를 치를 때 그녀는 상복을 입고 호곡하며 시부모의 초상을 치르는 것이나 조금도 다름이 없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자 대용은 칼을 품에 놓고 복수를 하러 떠나려고 하였지요. 그런데 왕팔의 부인이 만류하였지요. 저는 당이라 합니다. 왕팔과는 같은 고향 출신이었지요. 그때 왕팔이 피난을 간다는 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이곳 일대의 해적들은 반이 그들의 일당이니 원수를 갚는 것보다 도리어 재난을 당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젊은 여인의 원수 갚은 이야기가 전해왔습니다. 여인의 이름이 경랑이라는 것까지 밝혀졌지요. 이 소문을 들은 대용은 가슴에 맺혔던 원한이 풀리기는 했으나 슬픔은 더할만 같습니다. 왕팔의 아내에게 말하였지요. 내 집안에 이런 열부가 있었는데 그를 배반하고 재혼한다는 것은 너무 박정한 일이니 할 수 없는 일이요. 때마침 윤노인의 친구 원공이라는 부장군이 원정의 길을 떠나면서 노인의 집에 작별 인사를 겸하여 들르게 되었지요. 원공이 대용과 알게 되자 의기가 투합하여 대용에게 자기의 서기관이 되기를 부탁했습니다. 대용은 원공을 따라 나서게 되었고 그 뒤 원공은 큰 공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대용은 군기에 참여한 공로에 의하여 중령으로 승진하여 돌아오게 되었지요. 당시와 대용은 비로소 부부의 혼례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대용은 경랑의 분묘를 찾기 위해 아내와 함께 남쪽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도중 강을 만나 강 중류에 배를 띄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그만 배가 옆을 지나쳐갔지요. 배 가운데에는 노파와 젊은 부인이 타고 있었는데 아무리 보아도 이상한 것이 젊은 부인이 꼭 경랑의 모습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선창의 문으로 대용을 내다보는 부인의 모습이 더욱 경랑과 흡사했으므로 대용은 더욱 이상하게 생각하였지만 뒤따라 갈 수도 없어서 순간적으로 보시오, 하늘에 나는 오리떼를 하고 소리쳤습니다. 젊은 부인은 그 소리를 듣자 다음과 같이 말하였지요. 욕심 많은 강아지가 고양이 반찬을 또 빼앗아 먹고 싶은가요? 이 이야기는 그 옛날 경랑 부부가 한 이불 속에서 주고받던 은어 중에 하나였습니다. 대용이 깜짝 놀라 급히 배를 저어 가까이 가보니 틀림없는 경랑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부둥켜 안고 같은 배에 타고 있던 손님들도 슬프고 기이한 운명에 눈물을 금치 못하였지요. 당신은 본처에 대한 예의로서 경랑에게 인사를 건네왔습니다. 경랑은 깜짝 놀라 대용에게 그 까닭을 물었지요. 대용은 비로소 강에서 겪은 일을 낱낱이 일러주었습니다. 경랑의 사연은 이러하였지요.
경랑은 왕팔의 이웃에 의해 매장된 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벼랑간 누군가가 그대의 남편은 아직 죽지 않았으니 서로 만날 날이 있을 것이오 하고 불렀으므로 잠에서 깨어난 듯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손으로 더듬어 보니 둘레가 모두 담벼락이었으므로 자기가 죽어서 매장되었음을 알았습니다. 때마침 경랑의 장래가 너무 훌륭하고 금은 주옥까지 묻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젊은 불황배들이 분묘를 파헤치고 관을 깨뜨린 다음 금은 주옥을 끄집어내려는 찰나였지요. 경랑이 살아있는 것을 본 불황배들은 겁에 질려 벌벌 떨기만 했습니다. 경랑 역시 그들이 자기를 다시 죽이지는 않을까 염려하여 애원하였지요. 머리에 꽂았던 비녀나 귀걸이 따위는 모두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제발 저를 팔아서 비구니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럼 얼마간의 돈이 더 될 것입니다. 저도 잠자코 있겠습니다. 그러자 무덤을 파던 도적들은 공손히 절을 하며 이렇게 말하였지요. 부인의 정절함은 인간은 물론 신이라도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살림이 하도 구차하여 이런 나쁜 짓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만히 계셔주는 것만으로도 황송하온데 팔아서 비구니를 만들려고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경씨라는 부인이 과부댁인데 어린 아이도 없으니 당신을 보면 크게 기뻐할 것입니다. 경씨 부인은 대갓집의 과부로 홀로 살고 있는 늙은이였는데 경랑을 보자 마음이 흡족하여 자기가 낳은 딸보다 더 귀여워했습니다. 경랑이 이러한 사연을 자세히 이야기하자 대용은 그 어머니에게 감사의 뜻을 드렸지요. 어머니는 사위를 맞이하는 듯 환영하였고 자기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대용은 며칠을 머물러 있다 부인 경랑을 데리고 돌아왔고 그 뒤 친어머니 모시듯 끊임없이 내왕을 했다고 합니다. 머리카락을 자른 어머니. 옛날 진나라 때 벼슬이 높았던 도가는 진나라 왕실에 충성을 다한 명장이었습니다. 그는 재주가 뛰어나고 말솜씨가 좋았지요. 하지만 젊은 시절에는 어머니 잠시를 모시고 어렵게 살아 끼니 거리가 없어 굶기를 밥 먹듯 하는 형편이었습니다. 어느 날 도간의 집에 범규라는 사람이 벼슬을 얻어가는 길에 하룻밤 묵어 가려고 들렸습니다. 도간은 눈앞이 캄캄하였지요. 집 안에는 먹을 거리가 하나도 없었으며 강물이 얼어붙는 추운 날씨였지만 땔감이 없어 냉방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범규 일행은 아주 많았지요. 말도 여러 마리가 되었습니다. 도간이 손님들을 밖에 세워둔 채 안절부절 못하자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하였지요. 얘야, 너무 걱정하지 말거라. 내가 어찌해 볼 테니 너는 손님들에게 잠시 기다려 달라고 해보거라. 어머니는 아들이 밖으로 나가자 갑자기 머리를 풀었습니다. 그 머리카락은 바닥에 닿을 만큼 아주 길었는데 그것을 잘라 팔아서 쌀을 사온 것이었지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땔감을 얻으려고 주춧돌 위에 세워진 집의 기둥을 잘랐습니다. 그 기둥을 잘게 쪼개어 장작을 만들어 불을 피웠던 것이었지요. 그리고 말이 먹을 꿀을 구하려고 방 바닥에 깔아놓은 집 자리를 걷어내어
잘게 썬 다음 말에게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손님들은 좋은 식사를 대접받고 따뜻한 방에서 편안하게 잠들 수가 있었지요. 아들의 손님들을 위하여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 팔고 집의 기둥까지 자르다니 참으로 훌륭한 어머니였습니다. 범규가 도관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여간 똑똑하지 않았지요. 또한 말솜씨가 뛰어나고 비상한 재주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겸손하고 예의 바른 젊은이였지요. 다음날 아침 범규 일행을 배웅하는데 백리 밖까지 따라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뒤 범규는 만나는 사람마다 입에 침이 마르도록 도관과 그의 어머니를 칭찬하였지요. 그리하여 이들 모자는 세상에 널리 알려졌고 도관은 벼슬길에 오를 수가 있었답니다. 장사꾼과 도깨비. 옛날 일본의 어느 마을에 장사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장사꾼이 소 등에다가 고등어를 잔뜩 싣고서 길을 나섰지요. 장사꾼은 소를 몰고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고개를 넘고 또 넘었지만 마을은 너무나도 멀었지요. 이제 마지막 고개만 넘으면 되니 힘을 내자꾸나. 장사꾼은 소의 엉덩이를 두들겨 주었습니다. 마지막 고개는 높기도 높았지만 사람이 잘 다니지 않아 길이 몹시 험하였지요. 장사꾼은 식은 땀을 줄줄 흘렸습니다. 그런데 막 고개를 넘어서려 할 때였지요. 이봐, 고등어 한 마리만 달라고. 얼굴 가득 하얀 분칠을 한 도깨비가 앞을 턱 가로막는 것이 아니겠어요? 장사꾼은 너무나 무서워서 고등어 한 마리를 던져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얼른 도망을 치려고 하였지요. 그런데 도깨비는 눈 깜짝할 사이에 고등어를 꿀떡 삼키고는 또 손을 내미는 것이었습니다. 이봐, 고등어 한 마리만 달라고. 장사꾼은 벌벌 떨며 또 고등어를 집어던졌지요. 도깨비는 고등어를 받자마자 한 입에 꿀꺽 삼켰습니다. 그러고는 또 고등어 한 마리만 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많던 고등어가 감쪽같이 사라지고 말았지요. 자, 이게 마지막이요. 마지막 남은 고등어를 집어던진 장사꾼은 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빈 소만 끌고 돌아갈 생각을 하니 눈앞이 캄캄하였지요. 그런데 고등어를 잔뜩 먹었으니 물러날 줄 알았던 도깨비가 이제는 소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봐, 소를 달라고. 소를 줘버리면 장사를 할 수 없었고 소를 주지 않으면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장사꾼은 발만 동동 굴렸지요. 그러자 도깨비가 버럭 고함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소를 주지 않으면 널 잡아먹겠다. 장사꾼은 생각도 할 것 없이 소를 넙죽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도망을 쳤지요. 목숨이라도 건진 것이 다행이다 싶어 마을까지 정신없이 뛰었습니다. 장사꾼은 커다란 연못까지 와서야 겨우 숨을 돌렸지요. 겨우 살았네. 그런데 글쎄 갑자기 뒤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어요. 이봐, 이번엔 네 차례야. 너를 다오. 뒤를 돌아보니 도깨비가 장사꾼을 쫓아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장사꾼은 허겁지겁 연못 옆에 있는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나뭇잎이 모두 떨어져 장사꾼의 모습이 연못에 그대로 비치는 것이 아니겠어요? 장사꾼은 나뭇가지에 매달려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헐레벌떡 쫓아온 도깨비는 연못에 비친 장사꾼을 단번에 발견하였지요. 여기 있었군. 그런데 나무 위로 올라올 줄 알았던 도깨비가 연못을 헤집다 못하여 연못 바닥에 머리를 쳐박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입을 쩍 벌리고 연못 물을 벌컥벌컥 마시기 시작하였지요. 장사꾼은 이때다 싶어 나무에서 살금살금 내려왔습니다. 그러고는 어느 집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이리저리 집 안을 살피던 장사꾼은 갑자기 불길한 생각이 들었지요. 장사꾼의 예감대로 그 집은 도깨비의 집이었습니다. 장사꾼은 서둘러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지요. 하지만 이미 도깨비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장사꾼은 할 수 없이 천장으로 올라가 대돌보 위에 숨었지요. 도깨비는 집에 오자마자 난로 위에다 떡을 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도깨비가 떡을 굽다 말고 꾸벅꾸벅 조는 것이었지요. 장사꾼은 도깨비가 졸고 있는 사이 떡을 날름날름 집어먹고 말았습니다. 지붕을 엮은 억새로 콕콕 찍어 먹는 재미에 흠뻑 빠져서 말이지요. 내 떡을 누가 훔쳐갔지? 졸다 깬 도깨비가 불같이 화를 내었습니다. 장사꾼은 엉겁결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귀신! 불귀신! 그랬더니 도깨비가 가만히 있는 것이었지요. 도깨비는 이번엔 꿀물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꾸벅꾸벅 조는 것이었지요. 장사꾼은 억새를 뽑아 꿀물을 쪽쪽 빨아 먹었습니다. 잠에서 깬 도깨비가 꿀물을 찾았지요. 장사꾼은 이번에도 불귀신 하며 속삭였습니다. 오늘은 되는 일이 하나도 없네. 잠이나 자야겠다. 그러더니 도깨비는 나무 뒤주 안에 들어가 드르렁 드르렁 코를 골아대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장사꾼은 대들보에서 내려왔지요. 그런데 도깨비를 그냥 두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언제 또다시 나타나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잡아먹을지도 모르니 말이지요. 그래서 장사꾼은 도깨비가 자고 있는 나무 뒤지의 입구를 꽉 막아버렸습니다. 다시는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말이지요. 후처에게서 낳은 아들. 옛날에 영남 어느 고을에 한 선비가 나이 40에 둔 외아들을 잃고 미치광이 바보 천치처럼 실성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마루에 앉아 있는데 어떤 과객이 들어와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지요. 과객은 주인의 얼굴이 참담하고 행동 거지가 수상한 것을 보고는 그 까닭을 물었습니다. 나는 한 달 전에 외아들을 잃고 너무도 슬퍼 마음을 진정할 수가 없소이다. 그러자 과객이 말하였지요. 당신 선산이 어느 곳에 있습니까? 제 집 뒤에 있소이다. 내가 그곳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소. 주인이 그와 함께 가서 산을 보여주자 과객이 말했습니다. 이 산이 좋지 못하여 그런 참상을 당한 것이오. 그럼 길지를 어디서 얻을 수 있겠소? 설사 얻는다 하더라도 죽은 아들이 되살아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이 마을에 들어올 때 마음에 드는 곳을 하나 보아두었으니 서둘러 무덤을 옮긴다면 아들을 낳을 수 있을 것이오. 우리 부부는 나이 50이 넘어 단선한 지 이미 오래인데 이제 이장을 한다 하더라도 아들을 낳을 수 있겠소이까? 과객이 자꾸 권함으로 주인은 과객의 말에 못 이겨 무덤을 옮겼지요. 그런데 몇 달 뒤
아내마저 죽고 말았습니다. 또 상처를 당하였으므로 슬프기가 전보다 몇 갑절이나 더하였지요. 호라비의 자식도 없는 데다가 집안일을 주관할 사람이 없으므로 장사를 지낸 뒤 곧 후처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 저번의 과객이 또 찾아와서 물었지요. 그 사이 아내를 잃고 후처를 맞이하셨소? 당신 말을 듣고 경솔하게 무덤을 옮겼다가 또 상처를 당하였으니 낭패가 아니오. 무슨 낯짝으로 또 찾아왔소? 과객이 웃으며 말하였지요. 그 일은 오로지 아들을 낳기 위한 것이었소. 전번 상처의 슬픔이 있지 않고서 어찌 훗날 등남의 경사가 있겠소. 과객은 그 집에서 며칠을 머물다가 날을 정해주며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이날 밤 내실에서 자면 반드시 아들을 낳을 것이오. 기약한 달에 아들을 낳으면 그때 내 다시 와서 보리다. 주인이 과객의 말대로 하였더니 과연 등남하였지요. 과객이 말한 날에 또 와서 기쁜 안색으로 마루에 올라와 말했습니다. 주인장, 아들을 낳았소. 그렇소이다. 과객은 갓난 아이의 사주를 보고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반드시 장수할 것이니 잘 기르시오. 이 아이의 혼처는 내가 중매를 서리다. 주인은 인사치레로 하는 말인 줄 알고 믿지 않았지요. 그 아이가 자라 15살이 되자 과객이 한동안 오지 않다가 갑자기 찾아와 말하였지요. 자제를 잘 길렀소. 주인이 곧 아들을 불러내 보이자 과객이 말하였지요. 정오는 하였소. 아직 정하지 못하였소이다. 과객이 떠나려 할 때 사주 단자를 청하며 말하였지요. 예전에 중매 서겠다는 약속을 기억하시오. 주인은 과객의 말에 대체로 적중하였기에 드디어 사주 단자를 써 주었습니다. 오래지 않아 과객은 또 태기를 담은 연단을 전하였지요. 주인은 이미 그 과객의 한결같은 성실함을 믿었으므로 조금도 의심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문벌이 어떠한지 규수가 어떠한지 물어보지도 않고서 과객과 함께 동행하였지요. 한나절을 같이 갔는데 점점 깊은 골짜기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주인이 언짢아 하며 말하였지요. 당신은 어찌 이렇게도 사람을 속입니까? 내가 왜 사람을 속이겠습니까? 마침내 한 집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날이 바로 혼인날이었지요. 마당에는 대충 자리가 깔려 있고 노인 하나가 나와 접대하였는데 그가 바로 사돈 될 사람이었습니다. 주인은 마음이 몹시 불쾌하여 거기까지 따라온 것을 후회하였는데 과객은 자리에 앉아 조금도 부끄러워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주인이 어쩔 수 없이 예단을 드리고 초례를 치른 뒤 신부의 얼굴을 보았는데 얼굴도 못생기고 촌스러워 한 가지도 마음에 드는 것이 없었지요. 주인은 조금도 마음에 차지 않아 걱정하는 내색을 겉으로 나타냈습니다. 조금 뒤 그 노인이 과객과 함께 신랑의 아버지에게 말하였지요. 대사를 다행히 잘 마쳤습니다. 딸아이가 이미 출가하였으니 친정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 집은 가난하여 먼 길에 차려보낼 형편이 못 되니 오늘 바로 데리고 가셔야 하겠습니다. 신랑의 아버지는 못한다고 할 수가 없어서 과객이 타던 말에 신부를 태워 데리고 와야만 했습니다. 온 집안이 며느리의 얼굴을 보고 놀라 탄식하지 않은 자가 없었지요. 머슴들 까치도 모두 멸시하고 박대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조금도 변하는 기세가 없이 오로지 한 방에 거처하며 집안일에 관여하지 않았지요. 그런데도 친정의 소식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시부모는 그 일을 두고 이상하게 여겼지요. 하루는 노부부가 의논을 하였지요. 우리는 이제 늙어 미국의 출납과 전답의 경작을 총괄하여 점검할 수가 없으니 아들 내외에게 전담시키고 가만히 앉아 얻어먹으며 여생을 보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곧 집안일을 모두 아들 내외에게 전담시켰는데 며느리는 조금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마루에서 내려가지도 않고서 사내 종이 농사 짓고 여종이 길쌈하는 일을 지휘하였는데 뚜렷하게 조리가 있었고 날씨가 흐리고 맑고 바람 불고 비 오고 하는 것을 미리 알았지요. 한 대의 쌀과 한 자의 배도 감히 그녀 앞에서는 속이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3년 사이에 가산이 점점 일어나게 되었지요. 그래서 집안과 이웃 마을에서 모두 경이롭게 여겨 비로소 어진 부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도 애지중지하였고 그 과객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지요. 하루는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연세가 이미 칠순이시니 가만히 앉아 무료하게 지내지 마시고 날마다 동네 친지들과 모여 즐겁게 보내십시오. 음식은 제가 장만해 드리겠으니 그렇게 재미있게 세월을 보내십시오. 그 이후로 이웃 노인들을 불러 모으니 신발이 수북하고 웃음소리가 넘쳐났으며 음식은 날이 갈수록 푸짐해졌습니다. 어느덧 4년이란 오랜 세월을 계속하고 보니 땅 한 조각 남김없이 가산을 탕진하고 말았지요. 며느리가 시부모에게 말하였습니다. 지금 가산을 탕진하여 남은 땅이 없습니다. 이곳에서 오래 살 수 없으니 저의 친정 동네로 이사하면 풍족하게 살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 시부모는 며느리를 전적으로 믿고 일의 대소를 막론하고 어김없이 모두 따랐지요. 며느리가 이에 가산과 전토를 모두 팔아서 가족과 노비를 거느리고 친정 동네로 이사를 하였는데 예전에 중매를 섰던 과객이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이사 온 이후로 산업을 경영하여 재력이 점점 넉넉해졌지요. 시부모는 오랫동안 산중에만 있으려니 답답함을 견디지 못하여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시부모에게 청하여 함께 산에 올라가니 산 너머에서 쿵쿵 하는 소리가 들렸지요. 시부모가 놀라 물었습니다. 저게 무슨 소리인가? 나라에서 난이 일어났습니다. 외적이 팔도에 그들먹하여 지금 저 아래 고을에서 싸우기 때문에 소리가 나는 것이지요. 우리 동네는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가 살던 집은 이미 불타버리고 동네 사람들은 도망가거나 죽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시부모는 크게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다시 고향에 돌아갈 마음을 품지 않았지요. 산중에 들여온 지 9년 뒤 며느리는 가족을 데리고 밖으로 나와 농사를 지어 다시 가산을 이루고 아들을 낳아 장가를 들였지요. 백성을 사랑한 황제. 옛날 어느 나라에 무서운 전염병이 퍼졌습니다. 백성들은 빠르게 퍼져나가는 전염병에 모두 겁에 질렸지요. 걱정하던 사람들도 다음 날이 되면 전염병에 걸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던 황제도 전염병으로 백성들이 죽자 너무나 가슴이 아팠지요.
하루빨리 의료시설을 늘리고 이미 병에 걸린 사람들을 모두 치료해 주도록 해라. 황제는 전염병이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힘썼습니다. 오늘은 환자가 얼마나 늘었지? 더 죽은 사람은 없겠지? 황제는 날마다 걱정스러운 낯빛으로 신하에게 물었습니다. 다행히 환자는 줄었지만 죽는 사람은 그리 줄지 않았습니다. 소독을 철저히 하여 환자가 더 늘지 않도록 힘쓰거라. 황제와 신하들의 노력 덕분인지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은 눈에 띄게 줄게 되었지요. 하지만 황제는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황제는 환자가 특히 많이 생기는 변두리 지역을 둘러보기로 하였지요. 황제는 아무도 몰래 신하 한 명만 데리고 궁궐을 나섰습니다. 혹 전염병이라도 걸리시면 어쩌시려고 직접 나가십니까? 그 걱정은 접어두게. 그보다는 전염병에 걸린 백성들이 치료를 잘 받고 있는지가 걱정이야. 황제의 말에 신하도 더 이상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변두리 지역에 다다른 황제는 환자들을 만나 위로하고 의사들에게는 더욱 치료에 힘쓰라고 당부하였지요. 그리고는 다른 지역으로 달려가는데 마침 황제가 탄 마차 옆으로 영구 마차 한 대가 지나갔습니다. 아니, 왜 영구 마차를 뒤따르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이야? 영구 마차를 본 황제가 궁금해하자 신하가 그 까닭을 알아보려고 영구 마차를 세웠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돌아와 황제에게 말하였지요. 죽은 사람이 가난한 데다가 전염병으로 죽어 아무도 따르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식구도 없단 말이냐? 식구는 있지만 어른들은 모두 전염병으로 앓아 누웠고 아이들은 너무 어려 따를 수 없다고 합니다. 신하의 말에 황제는 깊은 한숨을 쉬며 생각하였지요. 내 백성이 죽어 저 세상으로 가는데 따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얼마나 외로울까? 황제는 마차를 끄는 신하에게 영구 마차 뒤를 따르라고 하였지요. 물론 신하는 황제가 전염병에 걸릴까 걱정이 되었지만 황제의 명령은 단호했습니다. 마침내 영구 마차가 묘지에 다다르자 영구 마차를 끌고 가던 마부가 내려 신하에게로 왔지요. 나리, 어찌하여 영구 마차를 따라오셨습니까? 황제님의 명령이다. 황제께서는 이 나라의 백성의 죽음을 무척 슬퍼하신다. 그래서 그의 영혼이나마 위로하고자 이렇게 따라왔지. 신하의 말에 마부는 화들짝 놀라며 넙죽 땅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마부는 황제에게 몇 번이고 절을 하였지요. 그만 일어나거라. 어서 장례를 치러야지. 나도 이곳에서 지켜보겠다. 황제의 말에 마부는 자리에서 일어나 장례식을 치르기 시작하였지요. 마부는 죽은 사람을 묻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황제는 장례를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켰지요. 장례식이 끝나고 다시 성으로 돌아온 황제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보게, 오늘 내가 그 장례에 참석하지 않았더라면 죽은 사람이 쓸쓸하고 외로웠을 게야. 만약 그랬다면 내 마음도 오래오래 쓸쓸했겠지. 황제님의 훌륭하신 마음씨에 온 나라 백성들이 감사할 것입니다. 이 소문은 눈 깜짝할 사이에 온 나라에 퍼졌습니다. 우리 황제님의 아름다운 마음씨를 따를 사람은 없을 거야. 맞아. 우리 황제님은 백성들을 친자식처럼 아끼고 사랑하시지. 백성들은 황제의 고운 마음씨에 모두 감동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지나자 온 나라에 퍼졌던 전염병은 모습을 감추었지요. 백성들은 황제의 아름다운 마음씨를 잊지 않고 기억했습니다.
물론 황제도 백성들을 무척 아끼고 사랑했다고 합니다. 자기 꾀에 넘어간 부자. 옛날에 무척 가난한 형제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은 돈을 벌기 위해 부자들이 사는 마을로 일을 하러 떠났지요. 며칠 뒤 부자가 사는 집에 도착한 형은 무슨 일이라도 좋으니 일을 시켜달라고 부자에게 부탁했습니다. 부자는 거만한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말하였지요. 내년 봄까지 일하게.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네. 한 번이라도 화를 내면 내게 벌금으로 1,000냥을 줘야 하네. 약속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화를 내지 않으면 저에게 무엇을 주실 건가요? 자네가 화를 내지 않으면 내가 1,000냥을 주지. 하지만 자네가 화를 내고 1,000냥이 없다면 10년 동안 품삯 없이 내 집에서 일을 해야 하네. 내년 봄 뻐꾸기가 울 때까지 일을 해야 하네. 형은 내년 봄 뻐꾸기가 올 때까지 화를 내지 않고 열심히 일하면 1,000냥을 가져갈 생각에 벌써부터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기뻐할 동생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아른 거렸지요. 다음날 부자는 형을 데리고 넓은 들판으로 갔습니다. 날이 밝은 동안 저쪽 나무가 있는 곳까지 풀을 베도록 해. 컴컴해지면 집으로 돌아와도 좋네. 부자가 말을 마치고 돌아가자 형은 해가 질 때까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하지만 나무가 있는 곳까지는 반도 못 갔지요. 형은 해가 져서 어두워지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니 왜 벌써 돌아왔지? 내가 날이 밝은 동안이라고 했잖아. 저리 보름달이 떠서 날이 밝은데 풀을 베지 않고 돌아오다니. 그나저나 나무 있는 곳까지는 다 베었나? 형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에 점점 얼굴이 굳었습니다. 형은 하는 수 없이 다시 들판으로 나갔지요. 형은 밤새도록 풀을 베었습니다. 새벽이 되자 보름달은 졌지만 해가 떠올랐지요. 형은 너무 지쳐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어 거의 기다시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날이 이렇게 밝은데 왜 벌써 돌아왔지? 부자의 말에 형은 화를 참을 수가 없었지요. 이런 사기꾼 같으니라고. 나를 아주 죽이려고 하는구나. 화를 내었군. 약속대로 1,000냥을 내놓게. 아니면 10년 동안 우리 집에서 일하던지. 형이 화를 내기만 기다렸던 부자는 재빨리 말했습니다. 하지만 형에게 1,000냥이 있을 턱이 없었지요. 그렇다고 부자의 집에서 10년을 일한다는 것은 생각하기도 싫었습니다. 형은 집으로 돌아가 앞으로 10년 동안 1,000냥을 갚겠다며 부자에게 빌고 또 빌었지요. 어렵게 부자의 허락을 받고 집으로 돌아온 형은 동생에게 부잣집에서 있었던 일들을 모두 말했습니다. 저런 나쁜 사람이 있나? 형님, 제가 그 부자를 혼내주고 오겠어요. 동생은 부잣집을 찾아가 일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형에게 했던 것과 같은 조건을 동생에게도 내걸었지요. 아니요, 1,000냥은 너무 적습니다. 2,000냥으로 하시지요. 제가 화를 내면 2,000냥을 내거나 20년 동안 일하겠습니다. 그 대신 당신도 먼저 화를 내면 제게 2,000냥을 주십시오. 동생의 말에 부자는 얼씨구나 하며 좋아했습니다. 동생은 내일부터 열심히 일하려면 좀 쉬어야겠다며 밥을 달라고 하더니 배부르게 먹었지요. 다음날 해가 하늘 높이 떠올라도 동생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화가 난 부자는 동생이 자는 곳으로 달려가 소리쳤지요. 그 소리에 부스스 잠을 깬 동생이 말했습니다. 지금
화를 내시는 건가요? 부자는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었지요. 아니야, 화를 내긴. 해가 뜬 지 오래됐다는 말을 하려고 한 거야. 부자의 말에 동생은 천천히 일어나 부엌으로 가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러더니 배가 너무 불러 빨리 갈 수가 없다며 어슬렁거리며 밭으로 나갔지요. 거기서도 동생은 바로 일을 시작하지 않고 쟁기를 손질한다며 몇 시간을 보냈습니다. 조금 뒤 점심을 먹은 동생은 다시 낮잠을 잤습니다. 부자는 몇 번이고 화를 내고 싶었지만 참고 또 참았지요. 낮잠을 자고 일어난 동생은 일을 하는 둥 마는 둥 하다가 날이 새자 바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손님에게 대접할 양을 좀 잡아오게. 자네 앞으로 가까이 오는 놈을 잡으면 된다네. 부자는 동생이 돌아오자 바로 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동생이 돌아오지 않았지요. 이상한 생각이 든 부자가 목장으로 갔더니 동생이 양을 모조리 죽이고 있었습니다. 부자가 말한 대로 자기 앞으로 가까이 오는 놈을 잡고 있었던 것이지요. 부자는 화가 나 얼굴이 화끈화끈 거렸지만 화를 낼 수 없었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온 부자는 이번엔 한 가지 꾀를 내어 동생을 데리고 숲으로 사냥을 갔습니다. 부자와 동생이 숲에 다다르자 어디선가 뻐꾸기 소리가 들렸지요. 아니, 뻐꾸기 소리가 아닌가? 뻐꾸기가 올 때까지 일하기로 약속했으니 자네는 돌아가도 좋네. 부자의 말에 동생은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지요. 아직 봄이 되려면 멀었습니다. 저는 저 새가 뻐꾸기가 맞는지 잡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동생이 방아쇠를 당기려 하자 부자는 화들짝 놀라며 화를 내었지요. 사실 뻐꾸기 소리는 부자의 아내가 내는 소리였습니다. 물론 동생은 부자의 꾀를 눈치챘던 것이지요. 동생은 부자에게 2,000냥을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1,000냥은 형의 빚을 갚고 나머지 1,000냥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 형과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대추나무 이야기. 옛날 옛적에 아주 가난한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부부는 부지런하고 열심히 살았지요. 낮에는 밭을 갈고 밤에는 글을 읽었습니다. 여보, 하루 종일 일을 해서 피곤할 텐데 좀 쉬어요. 세상이 험할수록 책을 읽어 마음을 다스려야 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병이 들었습니다. 아내는 남편 대신 일을 했지만 형편은 더욱 좋아지지 않았지요. 남편은 몸이 많이 허약해졌습니다. 아내는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지요. 오늘은 산속에라도 가서 먹을 것을 찾아봐야겠어요. 아내는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산과 들로 다니며 사방을 두리번 거렸지요. 큰일이네. 먹을 게 하나도 없잖아. 아내는 집으로 돌아오며 크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축 처진 어깨로 담벼락에 기대 서 있었지요. 때마침 바람이 살짝 불어왔습니다. 바람은 대추나무를 살짝 건드렸지요. 주렁주렁 달려있던 대추가 후두둑 떨어졌습니다. 대추나무는 담 너머 옆집 앞마당에 심겨진 것이었지요. 배가 몹시 고팠던 아내는 눈이 번쩍 띄었습니다. 아내는 주섬주섬 대추를 주었지요. 대추를 한 알음 주운 아내는 방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여보, 이걸 보세요. 먹음직스런 대추예요. 남편도 오랫동안 굶은지라
대추를 보는 순간 군침이 돌았습니다. 그런데 당신 이걸 어디서 구했소? 남편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지요. 아, 그게요. 아내는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은 손에 쥐었던 대추를 도로 놓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땅에 떨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어찌 남의 눈을 속여 배를 채울 수 있단 말이오. 더구나 이것은 가까운 이웃의 것이 아니오. 남편은 몹시 화를 내었습니다. 여보, 제가 잘못했어요. 배가 고프다 보니 저도 모르게 그만. 당신이 나하고 산 지 몇 년이거늘 참으로 섭섭하오. 그러니 당신은 오늘부터 내 집에서 나가야겠소. 여보. 쫓겨난 아내는 대문 앞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봐요. 왜 그리 앉아 있어? 무슨 일이 있어? 대추나무 주인인 이웃이 지나가다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대추를 돌려주며 사연을 이야기하였지요. 그랬군요. 대추나무 주인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잠시 후 옆집에서 쾅쾅 거리는 요란한 소리가 났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남편이 문을 열고 나왔지요. 대추나무 주인이 도끼로 대추나무를 찢고 있었습니다. 왜 대추나무를 자르는 것이오? 남편은 의아하여 대추나무 주인을 바라보았지요. 우리 집이 대추나무만 아니었다면 당신이 어진 부인을 내쫓지 않았을 거다니요. 당장 대추나무를 베어버리는 것이 마땅하오. 대추나무 주인은 도끼를 손에서 놓지 않고 대추나무를 내리쳤습니다. 그만두시오. 내 아내를 내쫓지 않을 테니 말이오. 그 말을 들은 옆집 사는 대추나무 주인은 도끼질을 멈추었습니다. 그리하여 대추나무도 무사하고 부인도 돌아오게 되었지요. 뿐만 아니라 옆집과도 서로 도우며 잘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 마을에 대추나무 골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